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여서 네. 뭐 제가 잘 맞추지 못하지만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하죠. 네. 근데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이런 그러니까 변동 원인을 굉장히 핵심이지만 네.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부동산이나 건설 이렇게 20년을 분석해왔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수요와 투자 공급, 매물, 그리고 거기에 얽혀지는 전세라는 요인으로 움직이는 요소가 네. 가장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해왔다는 겁니다. 저희 대한민국만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국만. 적용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집값이 빠지면 보통 이제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국도 일본처럼 될 거야. 20년 동안 집값 빠질 거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유는 뭐냐면 전세제도 때문이에요. 그쵸. 네. 전세 때문에 집값이 빠지면 투자 수요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갭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이만큼 열고 들어가네요. 근데 이제 갭 투자가 네. 사실 시장 차원이나 공익적 차원이나 많은 사람한테 사실 안 좋죠. 네. 그래서 최근에 왜 깡통주택이나 역전세난 이런 문제도 사실은 갭 투자 때문에 일어나는 그쵸. 현상이에요. A라는 아파트를 10억이 있습니다. 네.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전세 비율이 50% 정도 돼요. 네. 그럼 누군가 여기에서 5억의 전세를 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면 내 돈은 5억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집을 사기 위해서. 네. 그럼 여기에 전세금이 끼어 있고 여기에는 내 돈이라고 그럴게요. 네. 예. 2년 후에 자, 집값은 똑같아요. 내가 팔지 않았으니까 똑같다고 할게요. 네. 그죠? 팔지 않았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전세가 7억으로 상승합니다. 그쵸? 그럼 내 돈이 얼마만 들어가면 돼요? 아니, 그냥 5억이라고 할게요. 네. 내 돈 5억이라고. 그럼 여기서 내 통장에 2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다주택자들은 여기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거예요. 어떤 집을 사냐면 4억짜리 집을 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억이 들어오고 또 2억 전세 주겠죠. 2억 원래 전세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여기에서 2억이 들어오죠. 네. 그럼 내 돈은 얼마입니까? 빵! 충격적인 거죠. 이거는 전세 매매율이 100%인 거예요. 네. 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갭 투자와 다주택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격이 오를 때는 너무 좋잖아요. 그쵸. 내 집 한 채, 내 돈 하나도 안 들리고 집을 계속 불려나갈 수 있으니까. 네. 네. 근데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이거는 깡통주택인 거야. 그쵸. 10%만 빠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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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근데 피상적으로 보면 이것도 전세금의 매매 전세 비율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네. 피상적으로만 보면. 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50%만 안 빠져도.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갭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전세라는 네. 제도인 거예요. 이게 한국은 상대적으로 은행에서 집을 살 때 결국엔 대출을 그렇게 원활하게 해주진 않아요. 네. 최대한 집값의 7, 80%가 최대한입니다. 네.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 5, 60%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비율을 보면. 네. 그래서 집을 살 때 사실은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안 일으켜요. 근데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는 집을 살 때 80%, 90%를 대출을 일으켜요. 왜죠? 원래 거기는 그렇게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집을 사요. 근데 가장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런 집을 살 때 사적 대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전세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요. 그런데 이 전세 대출할 때 임대인이 직업이나 뭘 하고 있는지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아, 그렇죠. 집을 담보로 어쨌든 해주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물건 담보예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야, 너 물건 있으면 아, 그렇죠, 그렇죠. 돼. 은행도 비슷한 그동안 관행이었어요. 근데 외국은 물건보다도 사람을 보는 겁니다. 직업이 뭐야? 소득이 있어? 그 대신 그런 거 완벽하면 내가 많이 꿔줄게 라는 거죠. 근데 어느 게 안전한 거는 사실은 이게 좀 시대별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동안 한국처럼 계속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네. 자산에 대출을 해주는 게 이익을 많이 얻었을 겁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자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계속 상승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이런 전세 제도나 대출 방식이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전 세계에서 부동산만 투자로 하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많은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군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하러 개인들이 막 버스 대절하고 다니고 흔치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세가 결국엔 이런 구조상에서는 투자 수요와 그리고 매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뭐냐면 아까 1번 투자 수요 언제 증가하냐면 전세가 오를 때. 네. 그죠? 네. 전세가 오를 때 증가하겠죠. 네. 매매 가격이 오를 때? 아니요. 떨어질 때도 아, 그래. 투자 그래야 수요가 사니까. 생겨요. 네네. 저희가 집을 살 때는 뭐냐면 전세를 끼고 사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매매 비율을 보고 산단 말이에요. 네. 전세 가격이 올라도 전세 매매 비율이 상승하죠. 네. 요게 올라도 밑에 게 떨어져도 네. 이게 오르잖아요. 사람들은 전세만 오를 때가 사지만 않는다고요. 가격이 떨어져도 사요. 그쵸. 왜? 전세 매매 비율이 상승하면 사는 거야. 지금 시장의 변동률이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네네. 투자 수요가 감소한 이유는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매매 비율이 떨어졌죠. 네네. 그리고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투자 수요가 살아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매물이에요. 공급이에요. 주택 공급인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걸 매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사람들은 언제 집을 팔까요?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도 안 팔고 특이하죠. 내려도 안 팔고. 집값이 내려도 안 팔아요. 원래는 공급이라는 게 집값 오르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오르면 더 오를까 봐 안 팔아. 네. 그리고 떨어지면 집값이 아까워서 못 팔고. 아까워서 못 팔아.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나와요. 어쩔 수 없이 팔 때가. 전세 가격이 오를 땐 신났었죠. 빠지면 네, 맞아요. 매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빠지는 게 엄청나게 큰 충격인 거예요. 전세 가격이 빠지면 매매 비율이 떨어지면서 수요도 줄죠. 네. 근데 매물도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아무리 올라봐야 금리가 뭐 10% 가든지 20% 가든지 전세를 끼고 사놓은 사람들은 이거 영향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네네. 무이자 대출이 쉽게 말해서. 네네. 전세금은 이자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금리가 올라도요, 전세를 끼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향이 없어. 그래서 매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런데 전세 가격이 빠지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작년 10월부터 지금 1월까지 서울 구 내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빠진 데가 송파구와 강동구입니다. 네네네. 근데 왜 많이 빠졌을까요? 전세 가격 때문에. 전세 가격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네.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이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쉽게 말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놨는데 쉽게 말해서 쫄리는 거죠. 그쵸. 헉거리죠. 이 돈을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대출을 요즘 해준다고 그래요. 그 대출 받더니 막 금리가 4, 5% 돼.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또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이제는 금리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동안 안 받았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전세 가격이 그래 빠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 가격보다는 절대 안 팔아. 밑으로는.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네네네. 본질적으로 사람이 그래요. 왜냐하면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익에서 얻는 그 기쁨보다 손실에서 얻는 고통을 훨씬 더 많이 느껴요. 같은 10원이라고도. 그러니까 같이 10원 주는 거하고 10원을 뺏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행복과 고통이 같아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아니에요. 고통이 더 고통이 훨씬 커요. 손실의 고통이.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빠지더라도 절대 내가 산 가격 밑으로는 팔지 않아요. 그쵸. 예. 그런데 흥미롭게도 네. 우리나라의 그동안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언제 많이 샀냐고 하면 2015년, 16년, 17년도 그리고 2014년 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일종의 투자 목적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에 샀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가격보다도 떨어졌어도 이 가격보다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가격 밑으로 빠진 매물이 크게 감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그래서 요게 사실 요 때가 가격대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놨는데 네. 전세 가격이 빠지면 네. 집을 팔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게 일종의 한계점, 인계점이라고 이 가격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엄청나게 위기가 오진 않은 이상. 근데 이때만 해도 사실은 가격이 엄청나게 빠져야 돼요. 이때 집을 사놨어도 지금 팔아도 충분히 이익이 나는 구간이거든요. 그쵸. 이익이 나서 제가 팔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물량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기본적으로 변동 원인을 알고 지금 상황은 어떻고 지금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예측이 가능해요. 아직 기회는 있어. 이러면서 또. 그러면 이런 거죠.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근거를 물어봐야죠. 전세 가격이 왜 빠져?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전세 가격을 책정하는 주요 원인은 뭔가요? 그렇죠. 네. 전세 가격이 빠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세는 집을 무조건 많이 지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 시장, 임대차 시장에서는 투자 수요가 없기 때문에 난 투자하려고 전세를 두 채 살아. 그렇진 않죠. 없죠. 네네, 한 채 네. 살지. 네네네.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철저하게 실수요와 실공급이 만나서 만들어집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총량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2년 동안 입주 물량이 상당히 누적적으로 많이 돼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이 공급이 되게 중요해요. 음. 임대차 시장의 공급이.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물건을 갖고 있으면 안 팔 수 있잖아요. 네. 아까처럼. 네. 나 가격 빠지면 나 손실 회피 때문에 나 안 팔 거야. 그래서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 공급이 줄 수 있어요. 음. 근데 임대차 시장은 전세 가격이 떨어져도 절대 공급을 못 줄입니다. 내가 네. 집이 두 채, 한 채 생겼어요. 새로 아파트가 생겨서 분양받아서.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막 떨어진다고 해서 집을 비워놓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거예요. 그 지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금액이라도 드려야죠. 그렇죠. 공급을 줄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임대차 네. 공급은 이해하셨죠? 네네네. 그래서 그대로 공급이 나와요.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가격에 대해서 네.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막 움직이지 않는다. 네네네. 반대방으로 뭐예요? 가격이 변할 때마다 공급이 막 변하면 탄력적이라는 말씀이죠. 네네네. 근데 주택 시장에서 임대차 공급은 비탄력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반대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도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아니,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근데 가격이 오르면 주택 시장은 공급이 증가할 수 있어요. 매물이 증가하면 네,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한번 오를 때는 만약 입주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전세 가격이 폭등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전세 가격이 하락폭이 큰 거예요. 네. 전세 가격이 하락하니까 연쇄적으로 투자 수요와 그리고 매물의 영향을 같이 동시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정리는 된 것 같아요. 그 뭐 시장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는 조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저와 좀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물론 이것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언제라는 거야. 아.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야? 뭐 이게 아직까지도 궁금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결론을 먼저 얘기 드리면 그 결론의 확신이 덜해요. 이 과정을 거쳐야 그리고 스스로 고민해서 그 과정에 이르러야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도 안 하고.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야, 뭐 주식 뭐 사야 돼? 뭐 부동산 어디 좋아? 이렇게 해서 결정하면 금방 번복하게 되고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내 결정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고민을 하셔야죠. 그런 건 좀 해서 오늘 장황하지 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 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나에 대한 구조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점점 더 저희가 좀 가보자고요. 그쵸. 그런 좁은 길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이광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